사랑을 통해 얻은 행복은 늘 불안하다. 상대가 나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떠날 수도 있다. 사랑이 주는 기쁨은 그 대상이 사라졌을 때 느낄 두려움을 생각하면 빛이 바랜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관계를 일찌감치 끝내고 싶은 유혹이 들었다. 사랑의 내리막을 경험하느니 차라리 아름다울 때 끝내려고 하는 충동이었다. 우린 주말에 바스에 갔다. 호텔에서 배정해준 방의 커튼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욕실에선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나는 방을 바꿔야겠다고 말했다. 클로이는 나에게 너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핀잔을 줬다. 또 저녁 식사 땐 내가 직장 동료 중 윌이 주목을 많이 받아서 질투를 느낀다고 말했지만 아무런 위로도 해주지 않았다. 클로이는 밤에 잠자리를 거부했다. 생리 중이라고 했지만 난 그녀의 생리가 이미 끝난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랑한다는 말은 항상 지금이라는 전제를 깔아야 한다. 어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 오늘은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예전에 사랑한다고 말한 클로이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지만 시간의 구속을 받는 말이었다. 우린 감정의 불연속성을 인정하며 사랑이 항상 타오를 수 없단 것을 인정하고 오늘 같은 날 이런 농담을 했다. 무슨 일 있어? 오늘은 날 안 좋아하는 것 같네. 덜 좋아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한 6.5점 정도? 너는? 난 아침엔 10점이었는데 지금은 2점? 나는 클로이를 회사에서 주최한 파티에 데려왔다. 그곳에서 클로이는 직장 동료인 윌의 작품을 보더니 연신 칭찬했다. 이런 대단한 작품은 처음 본다며 안 봤으면 후회했을 거라고. 그리고선 윌과 대화를 나눴다. 그때 클로이가 나에게서 멀어져가는 중이라는 것을 느꼈다. 저녁이 됐을 때 나는 피곤했고 클로이와 윌은 피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집으로 갔고 둘은 식당으로 가서 한잔하기로 했다. 클로이는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를 준다고 했으나 새벽 2시까지 전화가 없었기에 내가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미친 듯이 불안했다. 둘이 밤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보단 사고를 당했다고 상상하는 게 더 편했다. 다음날 10시에 클로이와 다시 만났을 때 난 아무 일도 없던 척했다. 그러나 클로이는 죄를 지은 게 분명해 보였다. 그렇지 않고서야 나의 사소한 부탁들을 짜증도 내지 않고 다 들어줄 리가 없었다. 그녀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죄책감이 스스로를 고발하고 있었다. 클로이는 전날 밤 친구 폴라의 집에서 잤다고 말했다. 윌과 헤어질 때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 집으로 가서 잤다고. 전화는 내가 잠에서 깰까봐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야기에 속고 싶었다. 그 말은 영원히 들어가 앉아있고 싶은 따뜻한 목욕물 같았다.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론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었기에 목욕물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난 자연스럽게 클로이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려고 했다. 하지 마. 지금은 싫어. 클로이의 사랑은 죽어가고 있었다. 다시 열렬히 사랑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러려면 사랑을 살릴 방법을 떠올려야 했지만 난 독창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서 과거에 우릴 이어준 요소들을 무작정 반복하며 유혹하려고 했다.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영화관이나 식당에 가자고 졸랐다.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줬고 함께 웃던 농담을 다시 했다.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시도했다. 오늘은 나 몇 점이야? 모르겠어. 좀 가만히 있어 줄래? 이런 되풀이 끝에 클로이는 짜증을 냈다. 왜 짜증을 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과거에 좋아해준 행동을 한 건데 난 바뀐 것도 없는데 클로이에게 기분 나쁜 존재가 돼버렸다.
한쪽이 관심을 잃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에선 그 과정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때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클로이가 그렇게 싫어하던 것이 바로 과거의 나라는 점이었다. 난 사랑을 해체하는 작업만 하고 있던 것이다. 사랑은 첫눈에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죽지는 않는다. 클로이와 나는 계속 만났지만 대화가 많이 줄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짜증만 일으켰고 사랑을 질식시킬 뿐이었다. 난 끊어질 듯한 끈을 간신히 붙잡으며 클로이와 함께 파리에 여행을 갔다.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가려는 것이었지만 장례식 같은 분위기였다.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버스에서 만난 여자와 시시덕거렸다. 그러나 클로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내가 만족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기까지 했다. 우린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예정된 미술관에 가기 위해 방을 나왔다. 내가 호텔 방문을 막 닫았을 때 열쇠 챙겼지? 어? 네가 챙겼다고 했잖아.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열쇠를 방 안에 놓고 문을 잠근 거네. 아니, 네가 분명 챙겼다고 했다니까? 에휴, 난 그런 적 없어. 너 덕분에 우린 밖에 갇혀버렸네? 클로이는 몸을 돌렸고 주머니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별일도 아니지만 나는 됐어라고 말하고 호텔 밖으로 나왔다. 클로이는 나를 쫓아오다가 사람들 속에서 놓쳤다. 난 사랑의 응답을 강요받기 위해 질투를 유발했고 삐지고 죄책감을 자극시킨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다고 해서 사랑이 응답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어떤 일이 쓸모없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열쇠 일로 내가 즉시 화를 냈다면 우린 저절로 화해했겠지만 난 클로이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았다. 죄책감을 심어주기 위해, 나중에 좀 더 고통스럽게 폭발시키기 위해서 난 오랫동안 삐질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혼자 서점에 가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갔다. 클로이는 침대에서 쉬고 있었다. 일어나서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1주년을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삐진 사람은 관심을 달라고 우는 거지만 막상 그것을 주면 거부해버린다. 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서야 열쇠 사건을 마무리했고 우린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왔다. 그 후 클로이는 나에게 부드럽게 행동했지만 다시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삐짐은 성공을 거뒀지만 그 승리는 공허했다. 나의 저녁은 행복하지 않았다. 다음날 이른 저녁, 우린 파리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다. 옆자리에 앉은 클로이의 표정이 하루 종일 침울해 보였기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다. 미안해. 왜? 나 사실 윌과 만나고 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윌과 만나고 있었다고. 잠도 같이 잤어. 장난치지 마. 언제부터 만났는데? 아니지? 클로이는 울기 시작했고 울음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의 관계는 잘 안 풀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반드시 끝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더 큰 외로움을 느꼈고 더 큰 초라함을 느꼈다. 비행기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우리 관계는 끝이 나 있었다. 이제 우린 서로 점점 낯설어질 것이다. 서로의 의존, 벌거벗은 모습, 일상을 공유하던 클로이와 어색해지겠지. 둘 사이의 벽이 세워지고 몇 달, 몇 년이 지난 뒤에야 한 번 만나게 되겠지. 멍하게 이틀을 보냈다. 무엇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그러다 어느 날 클로이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미안해. 파리 여행을 망쳐서 미안해. 끔찍한 결말을 피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는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만 내가 그 사랑을 줄 수 없게 된 걸 알았기 때문에 내내 울었어. 여전히 네가 생각나는 일이 많아. 미술관 데이트, 오후의 전화, 공원 산책, 아침 식사. 우리가 함께 나눈 추억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어. 난 함께 보낸 몇 달을 사랑했어. 사랑할 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야. 느끼는 것과 하는 일이 모두 강렬해진다는 것이 중요하지. 나에게 그 시간은 삶이 다른 데 가 있지 않았던 몇 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야. 너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잊지 못할 거야. 나는 너에게 계속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천천히 상해가는 모습만은 보고 싶지 않았어. 나를 용서해줘. 우리가 계속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다. 편지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 우리의 추억을 회상시키기만 할 뿐. 편지에서 클로이의 말의 억양과 악센트를 느낄 수 있었고 더불어 얼굴, 살냄새가 느껴졌다. 그 편지가 우리 사이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나는 울었다. 향수병에 젖어 살게 됐다. 모든 것에서 클로이가 보였다. 신발 가게 안 클로이가 좋아하는 구두, 매장 안에 틀어진 클로이가 좋아하는 노래,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 클로이의 모습. 이렇게 과거에 잠겨있을 땐 클로이가 없는 현재를 잊을 수 있었다. 헤어짐이 없던 것 같은,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는 것 같은 환각에 빠지기도 했다.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 공원에 산책하러 가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은 내가 클로이를 잊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과거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제가 되었다. 현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잃었고 그동안 모아둔 약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인간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그 바람에 자살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됐다. 성난개는 자살하지 않고 물어뜯는다. 나는 내 분노를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죽음으로 그 분노를 표현하려고 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특히 클로이에게 보여줄 수 있으려면 죽어야 했다. 한편으론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을 목격한 클로이의 슬픔을 보고 내가 화를 풀려면 나는 살아있어야 했다. 결국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은 내가 죽어봤자 우리 둘 다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햄릿에 대한 나의 답은 사는 동시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약을 치워버렸다. 몇 달이 지났다. 난 불가피하게 또 자연스럽게 클로이를 잊기 시작했다. 신발 가게에 들어갔는데 클로이에 대한 생각보다 신발에 대한 인상이 먼저 떠올랐다. 그녀에 대한 기억이 중화되면서 역사의 일부가 되어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나를 괴롭히는 건 클로이가 곁에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죄책감이었다. 난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졌고 클로이가 없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나의 사랑 이야기는 얼음 덩어리와 같아서 현재를 살아오는 동안 차차 녹아버렸다. 이젠 다 녹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인상만 남게 됐다. 클로이 팔의 솜털들, 역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며 서 있던 모습, 그녀가 터뜨린 웃음. 사랑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서로 그냥 사랑할 수 없는 걸까? 나는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해답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을 낭만적 실증주의자라고 부르겠다.
우린 사랑이 문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치료법만 있으면 사랑이 덜 고통스러운, 오히려 건강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랑할 때 문제가 있는 사람과 마주하면 원인이 되는 자존감 문제, 자기의 문제, 가족 콤플렉스 등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은 옳고 아는 것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사랑에서 문제점을 알아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내가 바보인 것을 알았다고 현자가 되지는 않았다. 난 해결할 수 없는 사랑의 고통 때문에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기로 결심했다. 간소한 서재에 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갈 생각이었다. 나는 세속적인 오락을 피하고 금욕을 맹세하고 현자들의 책을 읽으며 감탄하며 지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디너 파티에서 레이첼이란 여자를 만났다. 순간 난 금욕주의적 철학을 내팽겨치고 그녀의 눈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 클로이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깨닫고 충격받았다. 레이첼의 모습은 금욕주의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일깨워 주었다. 금욕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사랑에서 생기는 위험에 대항하는 서툰 방어였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실망시킬 기회를 주기 전에 스스로 실망해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금욕주의자가 아무리 용감하다 할지라도 사랑의 순간에는 결국 겁쟁이에 불과했다. 고통 없는 사랑은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잊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비합리적인 만큼이나 피할 수 없다. 난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